어떻게 거기에 도착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저와 이상현상 연구팀은 그 지역에서 관련 없는 보고에 대응 중이었어요. 그러던 중 아무런 경고도 없이 우리는 갑자기 추락하게 되었어요. 바닥을 뚫고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고, 겉보기에는 호텔이나 사무실 복도처럼 보이는 곳이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 장비가 어떤 이상 신호도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처음엔 출구가 안 보였어요. 하지만 저희는 팀원들이 서로 어깨를 타고 올라가 천장에 닿으면 처음 들어왔던 지점에서 다시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가기 전에 이곳을 한번 조사해 볼까 생각했어요. 이곳은 비정상적 특성이 있어 저희와 재단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있던 복도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체 공간이 동일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노란색 벽지, 크림색 카펫, 그리고 구획이 나뉜 흰색 천장에는 윙윙거리는 현관등이 박혀 있었습니다. 수많은 조명에서 나는 윙윙거림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다른 소리가 없어 그 문제가 더 심해졌습니다. 카펫이 깔려 있어서 우리가 탐험할 때 발소리조차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생명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 속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분위기는 으스스했습니다. 아무리 좋게 말해도 그랬습니다. 연구팀에 있던 우리 모두는 나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마치 우리가 그곳에 전에 와본 적이 있다는 불안한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무표정한 마네킹을 환경으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그곳은 너무 밋밋하고 특징이 없어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그곳은 재단 직원들에게 완전히 낯선 곳은 아니었지만 그 이상 현상이 너무나도 포착하기 어려워서 제대로 문서화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곳은 백백 룸즈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는 무한히 이어지는 기묘한 미로로 마치 우리 세계의 장소들을 초현실적이고 텅 빈 모습으로 닮은 인공적인 환경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헤매고 있는 구역은 보통 레벨 제로라고 불립니다. 백룸즈에 대해 남아있는 모든 기록은 이 지점에서 시작되며 유일한 탈출 방법은 더 깊이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돌았지만 계속 막다른 길만 나왔습니다. 표식이 없어 우리는 길을 쉽게 잃었습니다. 연구원 데이비드는 이미 본 곳에 스티커를 붙여 표시하자고 제안해 다행이었습니다. 그는 보통 표본 봉투에 사용하는 라벨 한 묶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중 여러 장에 확인됨이라고 적는데 시간을 들였습니다. 우리가 모퉁이를 돌 때마다 그는 라벨을 벽에 붙였습니다. 빵 부스러기 같았지만 훨씬 더 영구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를 이미 지나왔고 어디를 아직 가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시간이나 계속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떨어지자마자 모두의 시계가 멈춘 걸 알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순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으스스한 고요함과 아무 소리나 장식도 없는 단조로운 상황이 솔직히 두려웠다고 인정하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점점 저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등 불빛이 닿지 않는 몇몇 곳, 벽과 콘크리트 기둥이 드리운 그림자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걸 본 것 같았어요. 깜짝 놀라긴 했지만 저는 그걸 파레이돌리아, 즉 새로운 자극이 없을 때 인간의 뇌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경향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저는 가끔 멀리서 들려오던 소리도 그렇게 애써 합리화에 넘겼습니다. 그러다 연구원 자니스 쪽을 바라봤을 때 그녀도 고개를 돌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야 달라졌습니다. 저 멀리서 소음을 내고 있던 무언가가 자니스도 그 소리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소리가 무엇이었는지도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목소리였을 수도 있지만 너무 희미하고 멀리서 들려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연구원 자니스에게 만약 이 미로가 정말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벽 뒤에 파이프가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가끔씩 소리가 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니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우리 그룹 누구도 그 설명을 진심으로 믿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인간이든 아니든 이곳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어느 정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누구든 간에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수마일을 걸었을지도 모를 만큼 걷고 사진을 찍고 심지어 카펫과 벽지 재질의 샘플까지 채취한 후에 우리는 조명이 드문드문해지기 시작한 미로 구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졌고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이 길고 어두운 복도 끝에서 저는 무언가가 빛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쪽으로 다가가려다가 그것이 움직이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있던 것이 사실은 빛나는 두 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아래엔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일단 되돌아갔다가 더 좋은 장비와 우리를 방어할 수단을 갖춰 나중에 이곳에 다시 와야겠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 예감은 나중에 맞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것이 제가 다른 여행자들이 스마일러라고 부르는 그 생물과의 마지막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스티커로 그 구역을 탐색 완료로 표시했고 우리는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예상과 달리 우리는 아직 탐험하지 않은 새로운 복도 구역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이 길을 따라 걸으면서 우리는 금속 사다리가 연결된 완벽하게 정사각형인 벽의 구멍 같은 기이한 건축적 이상 현상들을 지나쳤습니다. 여기 우리 말고 누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니스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말하기 어렵다고 그녀에게 전했어요. 나중에 이 터널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자리에 스티커를 붙이고 나중을 위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복도를 더 따라가다 보니 저는 벽에 틈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틈은 약 5인치 정도로 사람이 지나갈 만큼 넓지는 않았지만 들여다보기에 충분해서 반대편 미로 구역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나는 벽에 붙은 데이비드의 표본용 스티커 하나의 윤곽을 겨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곁눈질로 나는 뭔가 다른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아마 손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움직여서 확실히 볼 수 없었습니다. 이건 탐험 중 앞서 본 것 같았던 움직이는 그림자들과는 다르게 너무 또렷하게 느껴졌지만 그렇다고 이게 진짜였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움직일 때 소리라도 났다면 이게 진짜라고 더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곳의 침묵은 항상 들리는 조명 소리를 제외하면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미로의 더 어두운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 우리는 나아갔습니다. 이곳은 이전에 발견한 다른 어두운 구역처럼 완전히 칠흑같이 어둡진 않았습니다. 천장엔 아직 형광등 2개가 켜져 있었지만 미로 다른 곳과 달리 더 차가운 색조였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벽지는 노란색에서 회색 그리고 으스스한 파란색으로 변해 보였습니다. 밝은 노란색이 끝없이 이어진 후라 이곳은 분명히 눈을 쉬게 해주는 반가운 휴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야영을 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약간의 식량은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모두가 지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쉬어가기에 마침 괜찮은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교대로 잠을 자면서 그래놀라바를 간식으로 먹고 현장 연구원용 물병에서 물을 조금씩 마셨습니다. 계단에서 우리를 찾으러 누군가를 보낼 거라고 데이비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그는 단정적으로 말했지만 그의 어투에서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딘가에 반드시 출구가 있을 거예요 라고 제가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적어도 당신은 아직 길을 표시할 스티커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데이비드는 고개를 저으며 스티커롤을 보여줬습니다. 그가 거의 다 쓴 스티커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졸았던 어느 시점 이후 우리는 모두 기괴한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금속이 서로 긁히는 소리와 야생동물의 울음소리가 섞인 듯한 소리였습니다. 우린 모두 일어나 소리의 근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둠 속에서 한 형체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형태였고 마치 2차원 이미지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의 팔다리는 길고 검었습니다. 이것이 아까 그림자 속에서 본 것 중 하나일 거예요. 머리는 형태없는 낙서처럼 아이가 그린 먹구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에겐 눈이나 입이 없어 내가 어두운 복도에서 본 건 전혀 달랐습니다. 우린 그 존재의 추격을 받으며 데이비드가 스티커로 표시해둔 길을 힘겹게 따라 반을 급히 나갔습니다. 그 존재는 내내 끔찍하고 귀를 찢는 듯한 소리를 내는데 때때로 심하게 왜곡된 인간의 목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존재로부터 도망친 건 아니었습니다. 연구원 제니스는 공포에 질려 달아나다가 넘어져서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졌고 그 틈을 타 그 존재가 그녀를 따라잡았습니다. 저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우리가 백룸에 갇혀 있을 때 그녀의 시신은 재단에 의해 이른바 현실 세계, 즉 우리 세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들어갔던 곳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 허공에서 수백 피트 아래로 추락한 듯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 당시에는 우리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와 팀원들은 그녀가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안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존재가 한 명을 데려간 후 다시 어둠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도망치는 것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래 낙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연구원 야누스의 실종과 이후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면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파티에는 다음 탐험을 도와줄 새로운 연구원이 들어올 자리가 있습니다. 선발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Dr. Bob 패트리온에 가입해서 주니어 연구원이 되고 제가 다음에 무엇을 조사할지 직접 결정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후원자분들만 볼 수 있는 비하인드 영상과 검열되지 않은 영상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무슨 수를 써서든 이곳을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5명만 남았고 보급품도 부족해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천장을 뚫고 떨어졌던 그 장소로 트자러 왔습니다. 데이비드는 제 어깨 위에 올라가서 백룸스 이상 현상 입구에 닿으려고 자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 닿은 것은 석고로 된 드롭 천장 패널 뿐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위로 밀어 올렸을 때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오는 입구는 정말로 일방통행인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백룸의 뒷공간에 페이즈하거나 노클립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려고 이 정보를 공유합니다. 하지만 물론 여러분이 자의로 백룸의 뒷공간에 들어가고 싶다면 정말로 여러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들어갈 때 무기를 꼭 챙기라는 것뿐입니다. 이 이상 현상을 둘러싼 작은 커뮤니티 내에서는 백룸의 뒷공간으로 노클립할 수 있는 지점을 터미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은 실제 터미널이 아니라 현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장소들입니다. 이런 곳은 벽이나 바닥의 일부가 잘못된 색으로 보이거나 그림자가 생겨야 하는데도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물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곳에 있는 문도 브렉룸,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흔한 입구입니다. 하지만 이런 터미널은 예측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수로 노클립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하려고 하면 여러 번 시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노클립에 성공하면 저희처럼 보통 레벨 0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드물게는 레벨 1이나 심지어 레벨 2에서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백룸의 뒷공간을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레벨 0에서 우리가 마주친 괴물 같은 개체들 중 하나가 만든 걸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증명 방법은 없습니다. 좀 더 종교적인 성향의 탐험가들은 이것을 창조신의 작품으로 해석하기도 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성경에 나오는 림보나 연옥의 묘사와 비교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것을 우리의 현실이 시뮬레이션임을 증명하는 근거로 여겼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백룸은 시뮬레이션의 창조자들이 프로그램의 요소를 추가하기 전에 테스트하는 일종의 개발자 공간입니다. 레일 제로에서 레벨 1 그리고 그 너머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 시점에서 저와 연구팀은 곧 그 답을 알게 될 참이었습니다.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여정 중 어느 순간 환경에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감각이 무뎌진 느낌이었고 마치 잠에 빠져들기 직전인 것 같았습니다. 또한 평범한 벽지 대신 거의 빅토리아풍처럼 보이는 마닐라 무늬가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노란 벽지라는 단편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소설에서 벽지는 예측할 수 없는 무늬로 주인공을 미치게 만들었지만 이 마닐라 무늬는 안심이 될 만큼 규칙적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름이 잘 붙여진 마닐라 방입니다. 이곳은 백룸을 지나는 많은 여행자들이 보고한 곳이며 주로 휴식과 회복의 장소로 여겨집니다. 이곳은 제로 레벨에서 레벨 1으로 나가는 출구입니다. 연구원 다이앤이 벽지 샘플을 채취할 때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벽지를 만지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벽을 그대로 통과해버렸습니다. 일행이 따라가기 전 데이비드가 저를 불러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스티커가 모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 그곳이 제로 레벨처럼 똑같다면 우리가 지나온 길을 표시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된 건 같은 곳을 맴도는 게 가장 사소한 걱정거리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의 백룸스 레벨들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될 조언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 미래가 여러분의 조언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